장 초반 720선도 돌파했던 코스닥 지수가 장중한 때 5% 이상 급락해 67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후 낙폭을 빠르게 좁히며 700선은 방어했습니다. 가짜 백수호 사용 의혹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12위인 내추럴 엔도텍이 하한가를 기록한 것이 코스닥 급락의 원인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내추럴 엔도텍이 보관 중인 백수호 원료를 검사한 결과 가짜 백수호, 이업 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삼성전자 갤럭시 S6의 국내 판매량이 20만 대를 조금 웃돌아 예약 판매량에도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대 최대인 7천만 대를 넘어설 것이란 대박론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종합순위 4위로 올라섰습니다. 반도체 전 부문을 포함한 순위에서 4위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수요일 센 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장중 5% 이상 급락했습니다. 1시 19분을 기점으로 하락 반전한 뒤 2시 7분은 전날보다 38.54포인트 떨어진 675.98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이후 700선을 회복해 1.56% 하락한 703.3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7년 5개월 만에 72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닥은 오후 들어 내추럴 엔도텍의 가짜 백수호 논란이 제기되자 투매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이슈가 도화선이 되기는 했으나 그동안 단기 급등과 시장 과열에 대한 불안감, 밸류에이션 부담 등으로 투자 심리가 급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크게 출렁이면서 매매가 늘어 거래대금은 사상 최대인 7조 3,7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개인은 1,068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640억 원, 399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또한 코스닥의 낙폭에 장 초반 2,160선에서 장중 2,120선으로 동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0.04% 내린 2,143.89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며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바이오 벤처기업 내추럴 엔도텍이 가짜 백수호 논란에 하한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지난달 2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내추럴 엔도텍 이천 공장에 보관 중인 백수호 원료를 수거해 시험 검사한 결과 이업 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수호는 갱년기 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식물성 원료인 반면 이업 우피소는 백수호와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간독성, 신경쇠약, 체중 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해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번 발표로 국내 백수호 시장 1위인 내추럴 엔도텍의 주가는 낮 12시부터 급락해 하루 만에 주당 가격이 10,000원이나 주저앉았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은 소비자원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코스닥이 막판 낙폭을 줄여 700선은 지켜냈지만 조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표정을 바꾼 코스닥 시장에 대해 현대증권 류용석 시장전략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 초반에는 7년 5개월 만에 최고치 720선까지 터치하는 코스닥이었는데요. 장중에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5% 이상 급변동을 보였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오늘 코스피 시장이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56% 하락을 했지만 장중에는 720에서 675까지요. 상하 변동폭이 무려 6.25%로 급변동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보도하신 대로 헬스케어 신소재 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이죠. 여성 호르몬 증상 치료제인 백수호를 생산하고 있는 내추럴 엔도텍이 가짜 원료 사용했다는 보도 때문에 하한가 진입하면서
코스닥과 기타 중소형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 급변이 나타났기 때문이고요. 특히 시가총액 1.7조 원 정도의 애초에 엔터테이라는 점이 더욱더 시장에 좀 부담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중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1,100억을 매도한 반면에 거래소에서는 7천억을 매수한 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공히 코스닥을 매도한 점도 부수적인 코스닥 지수 급변동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종가상 지수는 그래도 700선은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급변동 이후 빠르게 낙폭을 회복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내추럴 엔터텍의 가짜 원료 논란은 이제 유사 업종에 속하는 바이오 기업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최근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지만 그래도 몇몇 기업들을 통해서 실적이 확인되거나 바이오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들이 나오면서 차별화됐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일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1% 하락에 그쳤고요.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임상 3상 승인을 미국에서 받은 바이로메드는 오히려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기타 인트로바이오라든가 랩지노직스 같은 바이오 기업들은 오히려 강세를 보여서 동반 하락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적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코스닥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낙폭을 만회했었던 이유는 개별 악재와 전체 악재를 구별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스닥이나 바이오 기업이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바이오테크 지수의 상승과 중국의 심천 증시의 성장주의 강세랑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미국 바이오와 중국 심천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도 낙폭을 만회할 수 있던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급변동을 보였던 것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개별 악재 때문이라면 앞으로 코스닥의 추가적인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을 빌미로 조정 장세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높거든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궁금한 거는 내추럴 엔터텍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가격 조정에 본격 진입하는 건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아직 코스닥 시장이 엔터텍 때문에 본격 가격 조정에 진입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자들의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에 대한 그 접근 자체가 단순한 유동성보다는 이제 실적이나 사업성, 성장성들을 종합하는 투자 패턴으로 좀 바뀌어갈 가능성이 있음을 좀 주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1차적으로는 이제 4월 말까지는 대형주 실적이 발표되지만 5월 달부터는 코스닥 기업들 실적이 대기돼 있고 현재 집계해보는 코스닥 기업들의 1분기 추정이익은 대형주의 패턴과는 다르게 좀 시간이 가까울수록 이익이 좀 감소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5월달 이후에 코스닥 시장에 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추럴 엔터텍의 이런 그 심리적 부담들을 계기로 해서 아마 코스닥 시장에서는 옥석 가르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상승 랠리에 큰 지장은 없겠지만 코스닥 종목들의 실적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실적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신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코스닥 랠리가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의 방향성과 동행하는 미국 바이오테크 지수가 급락하거나 또는 중국의 심천 종합 증시의 성장주들이 하락 반전한다면 코스닥 시장의 랠리도 어느 정도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요. 다른 무엇보다는 미국 바이오테크 지수나 중국 심천 증시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3월달 이후에 한 달 반 동안 코스닥 시장에는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거래소와는 다르게 순매수 기조를 코스닥 시장에 보이지 않는 점들을 봐서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 속도가 이전과 같지 않음을 좀 감지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버슈팅에 진입해 있는 개인 심리가 좀 약화되거나 분산됐을 때도 코스닥 랠리가 좀 약화될 수 있는데요. 이런 점들 때문에 아마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가들의 대응은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차익 병행 전략이 좋지 않을까 보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보면 거래소 시장이 코스닥이나 다른 개별 종목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나 가격상으로 싸다는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점차 좀 시장의 변동 사항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류용석 시장 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들어 각 투자 주체가 사들인 종목의 수익률을 비교해 본 결과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성적표가 단연 우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 20개 중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것은 각각 4개와 2개 종목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무려 12개 종목에서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코스피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기관은 34.89%, 외국인은 19.3%인 반면 개인은 0.8%에 그쳤습니다. 이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상위 2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따져본 결과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68.51%와 39.56%의 수익을 거둔 반면 개인의 수익률은 13.03%에 머물렀습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 판매량이 역대 최대인 7천만 대를 넘어설 것이란 대박론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의 실제 판매량이 국내 예약 판매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출시 후 지난 열흘 동안 갤럭시 S6 시리즈 총 판매량은 20만 대를 조금 웃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예약 판매량 30만 대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치로 출시 이후 실구매 규모가 늘지 않고 예약 판매분보다 10만 대 가까이 적은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초반 선호도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인 케이스, 보호필름 시장 분위기를 보더라도 갤럭시 S6의 인기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S6 시리즈가 실적 회복에 나선 삼성전자의 주력 무기로 떠오르면서 국내 언론이 갤럭시 S6의 효과를 일찌감치 예단하고 부풀려 보도한 것이 거품 낀 대박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종합순위 4위로 올라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D램 등 메모리 시장에서는 2위를 달리고 있지만 반도체 전 부문을 포함한 순위에서는 처음으로 4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종합순위 4위로 도약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D램 등 메모리 시장에서는 이미 2위를 달리고 있지만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전 부분을 포함한 종합순위에서는 5위권을 맴돌았습니다. 오늘 시장조사기관 IHS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61억 1,3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매출액 161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한 마이크론을 근소하게 따돌렸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시장에서 처음 4위에 오른 SK하이닉스는 인텔과 삼성, 퀄컴 등 빅3를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매출 증가율 25.8%를 기록해 톱10 반도체 기업 중 미디어텍을 제외하고는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SK하이닉스는 안정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수익성 중심의 제품 운영과 미세 공정 전환을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에 힘써온 결과 사상 최대 연간 경영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SK하이닉스는 메모리 기반 반도체 사업자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IHS 순위조사에서 2010년 6위, 2011년 8위, 2012년 6위에 머물다가 2013년 5위권에 들어온 뒤 4위까지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5위를 기록한 마이크론은 2013년 3분기부터 엘피다의 점유율을 합산해 한때 SK하이닉스를 앞섰으나 재역전을 호용했습니다. 지난 2000년 NEC와 히타치 D램 부분의 합병으로 출범한 엘피다는 2003년 미쓰비시 메모리 사업부도 인수했으나 2012년 파산보호 신청을 하고 마이크론에 흡수 합병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웨어러블 기기 등 반도체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SK하이닉스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도 시장 상황을 핑계로 한 달 가까이 시행 일정을 결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영업 제재 시기를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 처음 의견대로 시장 추이 등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적당한 시기를 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 회의에서 SK텔레콤이 올 1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이유로 7일간의 영업정지와 235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달 중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와 G4를 출시하기로 한 가운데 방통위가 단독 제재를 받은 SK텔레콤을 배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신제품 판매에 사활을 걸고 있는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배려라는 시각도 내놨습니다. LG화학이 북미 가정용 배터리 시장 공략을 가속화합니다. LG화학은 최근 북미 PCS 업체 이구아나와 ESS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PCS는 전력 변환 장치를,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을 뜻합니다. 양사는 LG화학의 배터리와 이구아나의 PCS를 결합한 가정용 ESS 제품을 공동 개발해 올해 3분기 북미 시장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북미 시장 공동 대응을 위해 영업 및 마케팅 부문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제품은 PCS와 배터리를 일체형으로 만들어 태양광 패널 설치 과정에 바로 쓸 수 있고 기존 제품에 비해 구매와 설치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 LG화학은 연평균 8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북미 가정용 ESS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소외계층에게 맛있는 반찬을 나눠주다는 취지의 대규모 반찬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온정이 가득한 현장을 한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큰 부스. 밤새 소금물에 절인 배추에 맛깔난 배추소를 버무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녹색 옷을 입은 주부봉사단과 대상 임직원, 서울시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사랑의 반찬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만든 반찬이 배달된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2천여 개의 반찬 선물 세트는 청정원의 인기 밑반찬과 종갓집의 김치류 등 총 8종으로 구성됐습니다. 식품종합기업 대상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올해로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품업체이다 보니까요. 주변에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먹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즐거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반찬은 대상이 지난 1998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서울시 푸드뱅크 마켓을 통해 모두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20억 원 상당의 제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푸드뱅크를 통해 지원한 제품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억 원이 넘습니다. 오늘 만들어진 사랑이 가득 담긴 반찬들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온정을 불어넣는 따뜻한 선물이 됐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이 상장사 전체 순이익의 70% 이상을 차지해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NH투자증권이 중간 배당 관심주로 대교와 포스코, 하나금융지주 등 11개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1순위 마감이 2013년 38.3%에서 지난해 49.3%로 11%포인트 늘었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제2공장 정기 보수를 앞두고 충남 대산공장에서 창립 최초 무제해 400만 인시 달성을 위한 무제해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27일부터 연금저축을 갈아타려면 옮겨갈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면 됩니다. 팔도가 지난 1986년 출시한 도시락 용기면이 해외 누적 판매량 40억 개를 돌파해 판매 금액으로는 14억 3천만 달러, 한화 1조 5,59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신라호텔의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 신라스테이가 다음 달 1일 서대문역에서 오픈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27세에서 59세에 해당하는 이들의 49.3%는 공적연금은 물론 사적연금조차 들지 않아 노후 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내 중고차 거래 건수는 총 346만 건으로 신차 판매량의 2배가 넘습니다. 2009년만 해도 중고차 거래 대수와 신차 판매량은 엇비슷했지만 지난 5년 동안 중고차 거래는 76.5% 증가한 데 반해 신차 판매는 12.8% 늘어나면서 격차가 커졌습니다. 중고차 거래 증가 추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개인과 개인이 사고 파는 당사자 거래는 지난 5년간 42% 많아졌고 중고차를 거래하는 업자 판매는 같은 기간 2배로 늘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에 비해 판매하는 것은 낯설고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중고차 거래가 늘고 있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내 차를 안전하고 잘 파는 방법 세이프를 알려드립니다. 세이프의 첫 번째 S는 시즌입니다. 중고차 시장은 성수기, 비수기가 존재해 시세가 변하는 시장입니다. 중고차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추운 날씨의 동절기나 휴가철같이 자동차 판매가 저조한 비수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매 시 모델 변경 주기를 파악해 중고차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4년 정도 이제 기준으로 모델 변경되어 있는데요. 중고차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일단은 모델이 변경되고 나면 이전에 출시됐던 모델의 가격이 하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모델 출시되기 전에 이 차량 판매를 하는 게 가격적인 면에서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중고차를 파는 방법에는 개인 직거래와 매매업체 거래, 그리고 경매 출품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각 판매 방식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 차를 안전하게 잘 파는 법, 세이프. 그 두 번째는 접근 방법입니다. 중고차를 팔 때는 자신의 거래에 대한 지식 수준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매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개인 간 직거래는 금액적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 수 있지만 다양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중고차 거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을 경우 매매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 매매업체를 통한 거래는 편리하고 안전한 대신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직거래에 자신 없고 매매업체를 통한 판매 가격에 만족을 못한다면 경매에 출품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의 중고차 출품은 KT 오토옥션과 현대글로비스, 서울자동차 경매장 등에서 가능합니다. 복잡한 거래는 업체에서 대신해주면서 경매를 통해 직거래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 경매업체들은 출품 차량의 보장 가격을 제시해 원하는 가격에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 제시했던 가격으로 직접 구매도 해줍니다. 일단 차량을 경매에 출품을 하고 만약에 고객님이 원하시는 가격에 판매가 되지 않더라도 기존에 저희가 최초에 제시했던 매입가로 저희가 매입을 보장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중고차 시세는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의 재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차량을 판 뒤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으려면 판매 전 마음속에 일정 수준의 금액을 정해둬야 합니다. 내 차를 안전하게 잘 파는 방법, F는 판매 금액을 정해라입니다. 중고차를 잘 팔고 싶다면 자신의 차량 시세를 알고 있어야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옵션과 주행거리, 사고 유무 등 비슷한 동일 차종의 평균 가격을 내보면 내 차의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중고차 경매업체에 방문 서비스를 신청하면 견적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매장들의 각자의 매입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자기 차량의 사고 유무라든가 뭐 현재의 시세라든가 그런 거를 한 곳만 말고 여러 곳에서 같이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은 내 차의 중고차 시세가 이 정도가 적정하구나. 너무 높은 가격으로만 중고차를 정리하려다가 서류상의 문제를 소홀히 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차를 안전하게 잘 파는 방법, 마지막 E는 엔드, 마무리입니다. 특히 개인에게 판매할 경우 돈을 받고 차량을 넘긴 후에도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아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판매자에게 계속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명의 이전 완료 시기를 정해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놔야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하나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0.1% 금리에도 민감해진 요즘, 자동차를 팔 때도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겠죠. 내 차를 안전하게 잘 파는 방법,
세이프를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따뜻한 봄날을 맞이했는데요. 내일도 맑고 따뜻하겠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전까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후에는 한때 나쁜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21도, 대전이 23도, 대구가 26도까지 오르면서 낮에는 긴 소매가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대전의 경우 17도가량, 대구는 16도가량이나 크게 기온차가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요즘 또 대기질도 좋지 않아서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운데요. 때문에 얇은 옷을 겹쳐 입고 벗으면서 체온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각종 병균이 옮겨다니기 쉬운 손도 비누로 자주 씻고 가글을 자주 해서 목 건조증과 급성 후두염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드기가 생기기 쉬운 침대나 커튼 등 천류의 가구를 자주 세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고기압권 내에서 전국이 맑은 모습인데요. 밤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청명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 8도에서 21도, 청주 8도에서 24도로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속초, 울진 9도에서 23도, 강릉 9도에서 24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광주 7도에서 23도, 부산 12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다소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맑고 따뜻해서 나들이 하기 좋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화요일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